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 CSI가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SI는 105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 흡수 합병을 공시한 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로 출발했습니다. 27일 장 시작과 함께 다음은 가격 제한폭인 11,700원 오른 89,8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이 우회 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시하면서 다음해 주권 거래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한 달 평균 술값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술 소비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담배 소비는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26일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주류 소비는 1,751원으로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많았던 반면 담배 소비는 17,263원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제일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김동현입니다. 어제 내림세였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는 좀 양호한 분위기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개장과 함께 550고지가 돌파됐지만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도 속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금주의 증시 전망과 IT 선호주를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리서치 올라FN의 이몽빈 대표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의 IT 트렌드와 업종을 제시하는 IT 캐치업 시간인데요. 다음과 카카오톡 합병 등 이런 M&A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금주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 시장은 1.3 시장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이벤트 장생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이벤트, 이번에는 다음 카카오톡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독 그 M&A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LG그룹의 실리콘 욕수라든지 네. 또 M&A 합병이 다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봤을 때는 또 SK하이닉스가 비메모리 사업 진출하고 그래서 IT 쪽에 좀 새로운 이슈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썰번체는 오늘 뭐 반등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기관 매도세가 아마도 집중 표적되고 있는 상황이 또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이 됐습니다. 이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됐는데요.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죠. 그 영향을 좀 분석해 주시죠.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타임도 아마 어제부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 IT 업종에 이제 그 M&A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저는 다른 의미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음과 카카오톡의 의미는 저는 한국의 M&A 역사에 새로운 한 큰 선을 그은 거 아니냐 보고 싶거든요. 어제 일부 보니까 뭐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 합병한 거, 인수한 거, 그 다음에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거, 이걸 가지고서 인수합병의 사례를 보는데 네. 그건 일종의 금융권 대주주가 일종의 떠맡기기인 거지 그걸 인수합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밀한 의미에서는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짝을 찾아서 서로 윈윈했다. 그런 무슨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했던 것은 저는 제대로 된 M&A 전형 굿 이그젠플이라고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동종 산업 타산업에 영향을 또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국이 결국은 저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슈인데 저성장에서는 결국은 돌파구는 제대로 된 짝을 찾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되니까 저는 하나의 이런 사례들이 향후에도 많을 것이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카카오톡 가서 보면은 저는 둘 다 이제 윈윈 사례니까 뭐 그 네이버에 맞서는 네이버 공화국에 맞서는 하나의 이제 맞상대 나타났으니까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일부에서는 다음에 시총을 갖다가 뭐 5.6조까지 보는데
뭐 5조 6천억이요. 그런데 저는 봤을 때는 네이버하고 지금 다음에 뭐 PB라든지 PR 봤을 때는 지금 다음에 주가에서 40~40%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워낙 높으니까 네네. 네이버에 대해서 다음을 디스카운트 타주더라도 차이가 크니까 그만큼 올라가질 거다라고 이제 저는 그건 충분히 어그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 보다시피 어제 네이버 주가가 약간 하락했듯이 뭐냐면은 한국형 저는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가 나가서 선전을 했고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 그러면 다음 카카오톡이 과연 네이버처럼 나갈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만 파이만 따먹느냐 혹은 나갈 수 있냐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현금과 지금 카카오톡 현금을 가지고서는 그런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라고 보면 일정 시간 시가총액 파이를 올린 다음에 결국은 뭐 한마디로 유상증 하겠죠. 그러면 저는 좀 약간 뭐랄까 불만이다보다는 네. 삼성 SDS도 뭐 와서 고평가 들어와서 유동성 가져가고 다음도 또 가져갈 거. 그러면 이건 뭐 개인 대주주들을 갖다가 여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뭘로 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다음 수는 보면 결국은 다음 카카오톡 의미는 밸류는 올라간다. 올라가나 그 다음에 그건 캐스트 마크인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은 또 유상증 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혹시 투자 유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이제 상황을 봤는데 뭐 그걸 저는 부정을 할 수는 없으나 하여튼 뭐 근데 그 정도의 돈을 어떻게 가져올 것 그럴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2등만 하던 다음이 과연 2등끼리 만나서 1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합병 후에 그렇다면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한국형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IT업에 물론 뭐 세종대학 한글을 한국말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어를 썼다, 공용어 영어였다라면은 우리나라 다음이든 뭐 네이버든 간에 시총이 100조짜리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그 확장성의 한계, 한국어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국형 모바일이 나가서 해외 성공 사례를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해외 쪽으로 어떤 새로운 플랫폼 모델의 확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 기업이다라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PER 9배에 있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진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생각보다 좀 무덤덤한 듯 싶습니다. 이 의미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사업 진출은 저는 꽤 의미가 크다고 저는 봐져요. 네.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강하다. 저는 이 말에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메모리가 강하다. 그러면 반도체가 총 시장 규모가 올해 한 3천억, 한 500억 달러? 3천억 달러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 1천억 달러, 3분의 1 정도가 메모리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2천억 시장은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메모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은 결국은 그 비메모리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요. 메모리 쪽에 어떤 부가가치 높이는 비메모리적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쪽에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옛날에 하이닉스도 메모리 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 칩에서 분리됐는데 또 다시 하는 이유는 메모리 라인이 한번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노후화가 되면은 일종의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면 그 라인을 다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파운드리를 하든지 비메모리 제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활용성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력 문제인데 사실은 그 삼성전자 인력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박자 메모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제가 지금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하면서 그 노후화된 메모리 라인을 활용성 극대화시키는 그다음에 인력은 지금 충분히 어느 회사부터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만나면은 구태 안 할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이 창출되다 보니까 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가상 무덤덤하다 보는데 그러려면은 그러면 3분의 2 차지하는 비메모리 시장을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왜 못 먹느냐 이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마치 메모리와 비메모리는 사업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
그냥 일반 애널리스트라는 전문가들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똑같은데 라고 하는데 메모리는 일종의 붕어빵 찍어내는 듯이 하면 되지만은 비메모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 소량, 다품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식은 그냥 무더기로 찍어내는 건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하나 이거 제품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년 되도록 지금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나라 가야 될 분야고 라면은 근데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실적, 그러니까 뭐 분기 영업이 1조인데 시스템 LS에서 뭐 1,000억, 아니 2,000억 적어도 10 내지 20% 가려면은 지금 봤을 때는 아마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주가에 뭐가 무덤덤한 이유 아니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얘기 들어봤고요. LG그룹 또한 반도체 설계업체인 실리콘웍스를 인수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내일 G3가 발표하다 보니까 LG전자 주가가 좀 상승을 꽤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LG 디스플레이, LG 전자가 지금 ROE가 한 5,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IT 업체 출은 낮은데 이게 계속 가느냐, 혹은 어떤 한 단계 점핑을 해야 되냐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이은 히트 제품이 G2 다음에 G3에서 연이은 히트 제품이 나타나면서 마켓 시어가 7.5% 이상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히트 제품이 계속 나와야 되고 마켓 시어가 스마트폰 기준으로 적어도 7.5%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G만의 그룹만의 어떤 그 플랫폼, LG IT 부분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지면은 그런 세 가지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ROE 간에 뭐 7.5% 가면은 밸류에이션 높아질 수 있거든요. PBR 1.0배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출발이 아마도 실리콘웍스도 되는 거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자체가 실리콘웍스를 건데 결국은 신제품의 어떤 비밀을 주다든지 시너지 효과를 더 타이트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의 첫 출발이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LG가 동부하이텍 인수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일부에서는 동부하이텍을 이제 뭐 이렇게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까 반도체가 양분을 하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지만 또 3등분을 하면은 메모리와 비메모리와 또 파운드리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와 비메모리보다 차이보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친 것보다 파운드리업은 또 다른 또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또 이건 다른 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업이니까 저는 동부하이텍은 한마디로 미하다. 라고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기술력 자체도 저는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설비 자체도 지금 노후화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트업자의 관계성도 저는 힘들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LG 그룹이 뭐 인수한다 설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업체든 간에 인수를 하고 나서 이걸 동부하이텍을 적어도 뭐 대만의 동종업체인 TSMC나 UMC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생력을 바꾸려면은 환골 탈퇴가 되는데 환골 탈퇴를 시키려면은 엄청난 투자비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저는 일종의 인수하는 업체는 악재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동부하이텍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또 LG이노텍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LG이노텍은 롱, 그러니까 네. 바이를 추천드렸고 네. 서울반도체는 숏인데 네. 같은 LED 업종을 영위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서울반도체 외국인 지분율이 아마 32%가 올라갔다가 지금 27%까지 빠졌습니다. 네, 근데 많이 기관도 팔고 있고 네. 오늘은 아까 일종의 반등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안 떨어진 이유가 2, 4분기 실적만을 기대해보자라는 뭐 그런 심리가 있고 1분기 실적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관 외국인이 그렇게 파는 이유는 결국 실적 상승을 기다리기 너무 지친 거 아니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높은 밸류에이션 또 문제도 있고 그 신선한 성장 산업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뭐 성인 그 아역 탤런트가 스타 탤런트가 반드시 커서 성인 탤런트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스타 저는 많이 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네. 마치 서울 반도체가 그 어느 뭐 자산운용사에서 몇 년 전에 너무 큰 아약스타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저는 그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업의 개념, 그러니까 그 업의 구성 자체, 수익성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LG 사업은 다 같이 성장하고 그런 뭐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서울 반도체가 갇히는 건 아니다라고 있고요. 결국은 밸류에이션 보면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뭐 봤을 때 아무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년도 실적 감안해도 고평가된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그냥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다. 제 결론입니다. 네, LG 이노텍은 그러면 괜찮게 보시는 거죠? LG 이노텍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되는데 좀 약간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용히 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또 핵심 종목들은 어떤 걸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가 반도체 시장이 3천억 달러 넘고 네. 메모리가 1,000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국 업체들이 거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치킨 게임의 가장 메모리 치킨 게임의 가장 향연을 누리는 업체는 반도체 장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수주 공시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코스닥 IT 부채도 보면 모 업체로부터 얼마 수주 공시 받았다. 그렇게 열심히 공시해 됐는데 지금은 공시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스스로 공시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그 정도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락하는 지수가 하락 변동 치면데도 불구하고 A업종은 반도체 장비중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투자를 확대되면서 서열화가 충분히 되고 있고, 그러면 인허그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을 가진 과점 업체들끼리만 먹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러면 일종의 시장의 파이는 그대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충분히 진골 안 되더라도 육두품 정도에서 기염을 받고 있고, 과점화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실적은 밸류에이션은 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코스닥 업종처럼 열심히 실적 공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유진 기업들, KCT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랄까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그런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냥 술맛이 가다가 조정도 적게 받고 또 가고, 원희가 APS, 이런 저희가 온라인편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은 지속 관심을 가지시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편의 이몽빈 대표와 함께 IT 관련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아침 10시 10분에는요 하루의 중요한 이슈, 그리고 우리가 지금쯤 살펴봐야 될 주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저희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무노의 특징 이슈입니다. 나무노의 Y 이슈 어떤 걸 가져왔냐면요,
3월 달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우선주의 숨은 랠리 이렇게 가져왔어요. 3월 달에 우선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 보시면은요. 지금 우선 삼성전자 우선주가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최근 연속 며칠 떨어지긴 했지만 강세가 계속되었습니다. 3월달, 이 정도 3월 말 정도죠. 3월 말 정도에서 올라가다 조정받았지만 또 한 번 튀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차 우선주는요, 지금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14만 4천 원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네요. 자, 우선주가 이렇게 8년 만에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3월 달에 우선주 강세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계속 강세가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3월 30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량 우선주는 좀 더 갈 자리가 있다. 좀 더 갈 자리가 있고 반면 우량하지 못한 우선주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우량 우선주가 좀 더 갈 자리가 있다 그랬는데 좀 더 왔죠. 이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일단 작년에 이 현대차 우선주 같은 종목이요. 작년에 얼마였냐면 재작년 2011년, 12년 동안에요. 65,000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65,000원 근처에 있던 주가가요. 무려 12만 원대를 넘었었으니까요.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죠. 우선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계기가 있더라. 그게 바로 이제 13년, 12년 계속 저금리가 지속되었잖아요.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또 성장도 굉장히 정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고 못해요. 일반 보통주가. 그런데 기업들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 성량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었고요. 따라서 배당은 높아지고 본주 대비 우선주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고 저금리였으니까 채권에 투자하느니 그냥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개념이 13년, 작년 초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개가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놓고 나서 12만원대까지 현대차 우선주를 올려놓고 나서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냐면 이제는요 기관들이 사기 시작해요. 작년에는 우선주가 우량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다 싸그리 담았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 팔아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다. 기관들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을 보면 그렇게 썩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이 자금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첫 번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요, 우선주가 우리 한 200개 가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하이닉스 우선주의 시가총액이요, 80%입니다. 80%.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해봐야 삼성전자 우선주랑 현대차 우선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는요, 그만큼의 배당 성장률이 좋으냐,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삼성전자 우선주랑 현대차 우선주가 가니까 나도 가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우선주를 놓고 이야기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우선주는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그냥 이런 일반 보통주로 인식을 하셔야지 이걸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다른 무슨 우선주에 넣어놓기에는 너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선주 내에서도 분명히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요. 2006년에 우선주를 보고자 합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2005년에요. 우선주가 이때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2003년, 2004년, 2005년 엄청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지금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의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요. 2005년 10월, 11월 이때인데요. 자, 재밌는 사실은요. 2004년에서 2005년 동안 올라가는 동안에요. 보통주들 우리나라 시장이 꽤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쉬어가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2005년, 2006년입니다. 이 쉬어가는 동안에 이런 우선주가 보통주로 많이 갔는데 우선주로 많이 못 갔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일정한 그 가격 차이, 이걸 괴리율이라 그러는데 일정한 괴리율이 딱 축소가 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벌어졌냐면요. 한쪽이 보통주가 올라가면 벌어지죠. 그리고 우선주가 떨어지면 벌어지죠. 이 두 개가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주가 갈 때는요. 보통주가 못 갈 때 우선주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배당 성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통주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배당을 차라리 1%라도 더 많이 받는 게 낫다는 쪽으로 우선주 쪽에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들어오면 이거 투자가 많아지고 배당이 줄어들죠. 성장 기업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죠. 그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주가가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배당 1% 더 받는 게 좋지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주가에서 얻는 차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마구마구 넘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지난 2006년에도 보면 우선주, 이런 삼성전자 우선주나 현대차 우선주가 고점을 딱 치고 이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보통주가 달려나가기 시작했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선주의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가가 올라갈 가능, 배당이 1%의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1%, 2%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바뀌어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네요. 만약에 우선주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팔다면, 외국인들은 그간에 2013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데에서 1% 배당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선주를 매수를 했지만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또는 우선주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차익을 얻었죠. 가격 차익과 나중에 받을 1%의 배당을 포기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통주로 가서 보통주의 주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베팅으로 전환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다 사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우선주는 팔고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지금 보통주하고의 괴리율이요. 40.6입니다. 약 40.6인데 우리가 2005년 말입니다. 2005년 10월달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가 괴리율이 가장 축소됐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얼마냐면 39.6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40.6이니까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가 보통주의 가격에 가장 근접한 역사적으로 가장 근접한 자리에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배당 성장이 없고요. 배당을 주는 성장이 없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부족한 우선주들은요. 떨어질 때 추풍낙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리 파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원래 낮은 우선주가 있다면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우선주는 그냥 1, 2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을 최소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신증권, 우선주,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거지 1, 2년 보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장은요. 가는 시장입니다. 모든 여건들이 가게 되어 있는 시장에 우리가 배당 10년을 노려가지고 이제 새로 배당 투자를 한다. 우선주 투자를 한다. 안 맞다 이거죠. 안 맞다 이거죠. 배당도 안 맞고 우선주 투자도 안 맞고. 자, 이 부분이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주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두 가지네요. 그럼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우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파십시오. 이제 파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간에 올라갔던 거에 요만큼
2배가 올라온 상태에서 10%더 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2배는 올라간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이 10%를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기타 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 방송을 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주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열리는 이 대형 장세의 보통주에서 초과 수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누이의 이슈와이는요, 이 우선주의 숨을 랠리, 그러나 우리는 팔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잡기 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기관 매수 믿을만 한가라는 팁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드라기 효과보다는 현재 포지션을 좀 더 보자라는 멘트를 제시해 주셨네요. 기관 매수가 못 믿어오신가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글을 멘트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기관 매수 잡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좀 매도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갑자기 바뀌어서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좀 봐드릴 건데요. 자, 외인들이 현재 214억 매수고요. 기관이 106억 매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쪽으로 가보자면 선물 쪽에서 외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조금 보여줍니다. 기관은 오히려 반대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선물 쪽 외인 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원래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냐면 현물이 선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외인 매도세가 선물 쪽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코스피 쪽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근데 거기서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안 되는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힌단 말이죠.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 한 주간 조금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국내 시장 완전 지금 유럽 증시 좋았단 말이죠. 이탈리아 민주당 승리로 인해서 경제개혁 이슈 바람 불어서 이탈리아 증시 3% 급등했습니다. 유럽 증시 다 급등했거든요. 자, 그런데 국내 증시는 전혀 다르게 노네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또 밀려버립니다. 자, 외인들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일관하니까 지지부진합니다. 이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2000포인트가 또다시 고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조정, 제가 코스닥보다 코스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코스닥도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오늘은 힘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일단은 오장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고, 기관의 매도가 또 한 번 일괄적으로 좀
일관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지만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기다려보시고 급하게 매도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자. 특히 대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 확인을 한 이후에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트의 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라기 효과보다는 현재 포지션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이익 실현하셨죠? 예, 제가 연이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하락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발 양보를 해내야지만 두 발 전진을 할 수 있는 시장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지금 오늘부로 시장이 이슈가 됐던 점이 바로 드라기 효과, 드라기 총재가 다시 한번 더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 드라기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이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면 그 호재거리는 노출되어 있던 호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럽 증시 자체의 상승 자체는 이미 우리가 예견했던 일이고요. 이 상황 자체에서는 그런 드락이라든지 아니면 자넷 앨런보다는 현재는 우리나라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어느 점이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 자체의 분위기 자체, 지금의 시장은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악성적인 매물 자체가 아직까지 소화를 하는 과정이고, 이 물량 자체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활약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할 때도 주가가 내려가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주가 자체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대신 개별주적인 모습이 좀 더 두드러지겠구나. 원래 철강업종이 받아줘야 되는데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전기전자가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업황 자체가 지금은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없는 상태구나. 지금 외국인은 좀 더 실적적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종목군들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꼭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바닥잡기 팁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이하나하나 오님께서 다음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김선희 멘토께서는 매수 불가능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거래량 분출 후에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지금 다음 호가 잔량이요. 오전에 9시 좀 넘어서 1000만 주였는데 네.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850만 주입니다. 다음이 이게 8,900원짜리가 아니고요. 89,000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거 풀리더라도 진짜 또 한 번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 모두 풀리는 시점 자체가 내일도 안 풀릴 것 같고요. 10만 원은 가뿐하게 넘어가면서 좀 풀리지 않을까. 11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간다면 풀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들의 지금 적정 주가 목표가 잡아놓은 게 11만 원, 12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포인트까지는 올라간 다음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좋긴 한데, 자, 지금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말에 다음 카카오가 상장을 합니다. 연말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공모주 청약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장외시장에서 카카오톡은요, 이거 얘기가 나왔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려보자면 1등과 1등 기업이 합병을 했을 때는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2등과 2등 기업이 합쳤을 경우에 그 시너지가 나왔던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만년 2등 기업이죠. 그리고 카카오가 아무리 좀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라인은 글로벌 수치로 볼 때 못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카카오는 국내에서만 열심히 해외 쪽 조금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쪽으로 발판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포인트 맞춰본다면 당장에 급등했을 때 매수, 또 기회가 왔을 때 10% 이상 풀렸을 때 매수 의미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어제 아침 7시 20분에 공시를 냈는데, 기습적으로 냈던 거죠. 그 전에 미리 사신 분들의 잔치이지, 잔치 끝났을 때 가봤자 먹을 거 없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거 들어가시는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투기입니다. 투기. 정신 차리시고요. 주식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슈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렇죠? 뭐 위메이드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은 어떤가요? 자, 접근하지? 위메이드가 카카오톡 지분 자체를 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 오늘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위메이드 현재 상황 보면요. 파란불 쫙 보여주면서 위에 지금 윗골이 달라지면서 밀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자, 가려면 더 가야 돼요. 다음 가는데 위메이드 안 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위메이드 지금 사시는 분들, 오늘 사신 분들 도대체 뭡니까? 주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기성 하지 마시고요. 안정적인 걸로 조금 이제 갈아타시는 전략.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군 위주로 해서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거래량 분출 후에는 좀 접근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매출 구조 자체를 조금 더 짚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네이버가 국내 광고 시장,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인 나머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네이버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이버가 74만 9천 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 효과를 보더라 그러면 다음 자체는 그냥 기업만의 평가를 받는다면 한 30만 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의 보수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8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저평가가 되어 있던 기업이구나. 하지만 거기에 합병 효과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왜 거래량을 분출하면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선영 멘토가 말을 했던 것처럼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던 기관 매수자들 아니면 내부자들의 지금은 잔치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급락 뒤 나타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물량 자체의 손바뀜을 한 번 더 기다려보자는 거죠. 기업의 가치 자체는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대신 주가상의 논리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의 분출이 한번 나와야지만 우리가 손바뀜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같은 경우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접근으로 해야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다음의 가치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로 유지했잖아요. 한 최근 2, 3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른 10만 원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전에 이 얘기를 했지 않나요? 네네. 맞죠? 네네. 그 10만 원대 그 말씀을 조금 갑자기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현재 관점에서 맞습니다. 뭐 10만 원대 자체가 평균적인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시더라도 자,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거래량이 하단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손바뀜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매물권 자체는 이 가격대 10만 원권에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대 자체를 가볍게 돌파를 해준다면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격대 대신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LG 4437번님께서요. LG전자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께서는 많이는 못 드세요. 하지만 오후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단기 반등에 주목하자라며 오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신제품 출시가 또 된다고 하죠. 네, 자, LG전자 저번에 4월 달에, 4월 초쯤에, 4월 중반이었나요? 그때 제가 똑같은 멘트입니다. 차트상으로 그림 그려자면 이때 동그라미 이때 질문이 와서 많이는 못 드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왔을 때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많이는 못 드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계속 지금 이 포인트 자체 7만원 포인트 잡고 고점 부분으로서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 오늘도 윗골이 길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강합니다. 뭐 하나 걱정인 것은 그 G3가 나왔어요. 그런데 출고가가 삼성 갤럭시 S5보다 비쌉니다. 워낙에 S5가 좀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맞춘다면은 굳이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갤럭시 S5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폰인데 싸게 이번에 나왔는데, 뭐 갤럭시 S5 프라임이 나온다고 조만간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포인트, 또 노트3 좀 있으면 또 나올 건데 굳이 사람들이
G3 항상 꺼낼 때마다 매출이 늘긴 하지만 크게 메리트는 못 느끼는 그런 종목. 오히려 조금 그 TV 좀 판매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쪽으로 보셔야 되지. LG전자는 지금 당장 포인트 잡기에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능은 하지만 많이는 못 드십니다. 라고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도 같은 의견이십니다. 단기 반등에 주목하자라며 O 의견 주셨네요. 네, 지금 사는 것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격대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예상 매매가 들어가시는 시점입니다. 앞서 있던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됐다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시세 분출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쯤 매매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240선과 480선 자체가 꾸준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던 그만큼 응축된 에너지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돌파 시점에서 한 번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그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 번쯤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우리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지금 호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연일 쏟아내는 뉴스 자체는 개인들을 수급 자체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 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두 멘토님 두 분 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서울 반도체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경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누적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61.2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도 32.8%의 높은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요. 종목에 관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멘토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10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